자, 여러분 이제 11번부터 이어서 볼게요. 자,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장화 홍련 이야기죠. 자, 부사는 장화와 홍련이 꿈에 나타나 자신들의 원통한 사정에 대해 고한 말을 듣고 배자수를 관하로 불러들었다. 자, 이런 고전 소설은 특히 현대 소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읽을 때 인물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인물에다 표시하시고요. 인물을 표시해 놔야 얘가 무슨 말을 했고 얘가 무슨 상황에 있고 얘가 얘랑 무슨 관계고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인물에다가 표시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부사가 나왔고요. 장화 홍련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배자수가 나와서 벌써 인물이 되게 4명이나 언급됐죠. 자, 부사가 장화 홍련이 꿈에 나타나 원통한 사정에 대해 고한 말을 듣고 오니까 부사는 장화와 홍련이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꿈에서 갑자기 우리가 억울해요라고 말했나 보지. 원통한 사정을 말했다니까. 그래서 배자수를 불렀다. 부사가 물었다.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으니까 배자수는 누구야? 딸들, 즉 장화 홍련의 아빠가 되겠죠? 네, 아빠네. 그래서 네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럼 지금 부사는 뭐가 궁금하죠? 딸들이 죽은 병명. 딸들의 병명이 중요한 거예요. 니네 무슨 병 때문에 딸 죽었니? 근데 배자수가 머뭇거리며 답을 하지 못했다. 자, 그러자 후처가 등장하네요. 자, 배자수 아빠에겐 후처가 있군요. 그럼 아빠의 후처란 이 장화 홍련의 새 엄마가 되겠죠. 자, 엿보고 있다가 남편이, 여기서 남편은 누구예요? 배자수를 말하겠죠. 자, 남편이 사실을 누설할까 싶어. 사실을 누설한다는 건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을 누설할까 싶어니까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이 후처는 지금 뭔가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걸 지금 되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곧장 들어와 답했다. 제 친정은, 여기서 쟤는 이 후처 말하는 거죠. 자, 후처가 말하기를 저의 친정은 이곳의 양반 가문입니다. 장녀 장화는 음행을 저질러 낙태한 뒤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밤을 틈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 장화는 어떻게 죽었다? 자기가 음행을 저지르고 임신을 해서 낙태하고 자살했다. 차녀 홍련이는 언니의 일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죽었다. 이렇게 낙태한 증거물을 바치니 부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낙태한 증거물까지 이 후처가 부사한테 갖고 왔어요. 자, 부사는 그것을 보고 미심쩍어. 자, 여러분 미심쩍은 건 의심스러워 한다는 거죠. 자, 이 낙태한 증거물을 가져왔다는 걸 보고 의심스러워 하면서 모두 물러가게 했다. 자, 이날 밤 운무가 뜰에 가득한데 장화 홍련이 다시 나타났다. 계모가 바친 것은 실제로 제가 낙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모가 죽은 쥐에 가죽을 벗겨 제 이불 안에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가져다 배를 갈라보시면 분명 허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부사가 그 말대로 했더니 과연 쥐가 분명했다.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럼 볼게요. 1번. 부사는 배자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장화와 홍련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습니까? 증거를 보고까지는 맞고요. 미심쩍어 하면서 모두 물러가게 했다죠. 여기서 미심쩍다는 건 의심스럽다. 그죠? 거짓이란 확신 X. 여기서 의심스러운 거는 이 계모가 의심스럽다. 그죠? 혹은 뭐 장화 홍련이 의심스러운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꿈에 이미 나타나서 원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도 그 부사는 이 후처, 배자수의 후처가 미심쩍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확신한 건 X고요. 2번. 배자수의 후처는 음행을 저지른 홍련이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부사에게 거짓말을 했다. 자, 홍련이는 차녀, 언니가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고요. 장녀는 장화죠. 장화가 여기서 음행을 저질러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나오죠. 이름이 달라요. 이름 하나하나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원래 독해 문제의 기본은 이름 바꾸기. 단어 바꾸기부터 함정을 파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장화는 배자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책을 배를 갈라보시면 알 것입니다. 라고 꿈에 나타나서 얘기했잖아. 그리고 진짜 쥐가 맞죠. 그럼 3번이 맞네요. 4번은 배자수는 장화와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물어보는 부사에게 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 아니고 무슨 병으로 죽었니? 했는데 병명을 물어봤지. 언제, 왜 자결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12번이요.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 자, 요런 건 우리가 뭐 연습도 많이 했고 또 기출 문제에서도 요런 유형이 꽤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출 풀 때도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항상 요렇게 주어진 글이 들어갈 위치는 일단 그 글에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라든지 뭐 지시어 접속어가 있다면 그런 것도 파악하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지시어 접속어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눈여겨볼 하나의 말투가 있어요. 저거는 내가 여러분 지난번에 심화 수업하면서 독해할 때 그 내용 순서 재배열할 때 또 한번 강조했었던 그 패턴인데 뭐뭐인 것이다 나올 때 저거는 반드시 약속된 어떤 하나의 그 공식이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자, 뭐뭐라는 것이다 혹은 뭐뭐 된 것이다처럼 말을 한다는 건 앞에 이미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런 것이다처럼 보충 설명이나 아니면 조금 더 상세하게 덧붙이면서 하는 말투라고요. 다짜고짜 처음부터 뭐뭐인 것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는 뭐뭐인 것입니다. 앞에 뭐가 있어야죠.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충이나 상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내용은 이미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보기의 문장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화제거리가 이미 앞에 언급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 뭔가요?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제 몸을 희생해가며 나라 지키기에 나섰으되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이순신의 일기에는 뚜렷하게 기록된 것이다니까 이순신의 일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는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다가 포인트죠. 근데 있는 것이다니까 당연히 앞에 이순신의 일기 내용도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일기에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덧붙여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덧붙여주는 내용을 같이 첨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보죠. 자, 난중일기의 진 면목은 7년 동안 전란을 치렀던 이순신의 인간적 고뇌가 가감없이 드러나 있다는 데 있다. 자, 그럼 이 앞에는 그냥 난중일기의 진면목은 이순신의 인간적 고뇌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해서 끝이기 때문에 이순신에 대한 언급이지 이순신의 일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언급은 전혀 아니니까 여기는 지금 가에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자, 왜군이라는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임금과 조정의 끊임없는 경계와 의심이라는 내부의 적과도 싸우며 영웅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느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까지도 이순신의 고통, 이순신의 인간적인 측면이 일기에 드러났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적혀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따라서 나도 X고요. 전란 중 겪은 원균과의 갈등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그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보통의 인간이었음을 보여준다까지도 다 이순신 개인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그럼 다도 X. 뭐야? 그럼 라밖에 없는데? 자, 읽어볼게요. 그뿐 아니라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함께 휘하 장수에서부터 병졸들과 하인,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자, 봐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요게 나와야 그 뒤에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첨가를 해서 부연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답은 당연히 라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갈게요. 자,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여러분이 알아두면 좀 더 좋은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구보씨의 1일은 구보의 하루를 다뤘죠. 제목 자체가 구보는 소설가고 직업이. 그런데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뤘겠지. 그러니까 소설가 구보씨의 1일이지. 그런데 이 소설은 심리주의 소설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의 심리, 내면, 생각을 따라 서술되는 소설이라고요. 큰 사건이나 어떤 갈등 관계 위주라기보다는 개인의 내면 심리나 개인의 내면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는 소설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당연히 주인공이 구보니까 구보의 내면, 구보의 생각, 구보의 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쭉 전개되는 소설이겠죠. 자, 일단 볼게요. 뭐 그걸 몰라도 당연히 뭐 이건 다 읽을 수 있지만 일단 참고,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자, 볼게요. 문득 제비와 같이 경쾌하게 전보 배달의 자전거가 지나간다.
자, 전보 배달에 자전거가 지나갔어요. 첫 번째 문장은 구보가 등장한 게 아니라 자전거가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이 먼저 등장한 게 아니라 자전거가 먼저 등장했다고요. 주어가 자전거잖아요. 자, 그의 허리에 찬 조그만 가방 속에, 이 그는 누구예요? 전보 배달하는 그 자전거 타는 사람이겠죠? 그의 허리에 찬 조그만 가방 속에 어떤 인생이 압축되어 있을 것인고? 궁금하다는 얘기죠? 어떤 인생이 저 가방 속에 들어있을까? 왜? 가방 속에 사실은 뭐가 들어있어요? 전보가 들어있겠죠. 전보 배달원의 가방이니까 전보가 들어있겠죠. 그 전보를 가리켜 뭐라고 한 거야? 어떤 인생의 압축이라고 한 거죠. 불안, 초조, 기대. 그 조그만 종이, 물론 전보를 뜻합니다. 그 조그만 종이 위에 그 짧은 문장의 면은 그렇게도 용이하게, 쉽게, 또 확실하게 사람의 감정을 지배한다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배달 자전거가 지나간다. 저 자전거에 배달하는 사람의 가방 속에 도대체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그 작은 종이, 즉 전보는 용이하게, 확실하게 감정을 지배한다. 저 전보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네. 자, 근데 이 모든 생각의 출발은 뭐로부터? 자전거로부터. 자전거 지나가는 거 보고 전보 하면서 자기 전보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쓴 거잖아. 자, 그 자기의 생각. 여기서 자기는 아니죠. 정확하게는 뭐 나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인물, 중심 인물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제게 온 전보를 받아들 때 그 손이 가만히 떨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자기한테 온 전보, 무슨 소식일까? 떨려. 근데 자기가 떨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잘 모른대요. 자, 구보는 그럼 여기서 모른다까지도 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그냥 전보에 대한 이야기야. 전보에 대해 생각한 거야. 전보란 이런 거야. 전보에 무슨 내용이 저렇게 많이 들어있을까? 사람들은 전보 받으면 떨어. 뭐 이런 얘기야. 자, 구보는 갑자기 자기에게 온 한 장의 전보를 그 봉함을 떼지 않은 채 손에 들고 감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니까. 전보가 왔단 얘기예요? 아니요. 전보 받고 싶다고요. 나 전보 받아서 막 감동하고 싶다. 나 막 이게 뜯기 전에 이게 무슨 내용일까 막 이렇게 설레는 그거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전보가 못 되면, 전보가 안 오면 보통 우편물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제 한 장의 엽서에라도 구보는 거의 감격을 가질 수 있을 계다니까 이제 너무 전보가 받아보고 싶어서 전보가 아니면 보통 우편이라도, 보통이 우편이 아니면 그냥 한 장짜리 엽서라도 받아보고 싶다. 그럼 너무 감격스러울 텐데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여기까지도 다 뭐예요? 전보부터 출발해서 결국 전보가 아니면 엽서라도 받아보고 싶다. 뭘 받고 싶다라는 구보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한 거죠. 자, 흥! 하고 구보는 코웃음 쳐보았다. 그 사상은 역시 성욕의 어느 형태로서 한 발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물론 결코 부자연하지 않은 생리적 현상을 무턱대고 업신여길 의사는 구보에게 없었다. 사실 서울에 있지 않은 모든 벗을 구보는 잊은 지 오래였고 또 그 벗들도 이미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여 오지 않았다. 여기가 이제 구보의 친구들 이야기. 친구를 떠올렸어. 근데 난 어차피 친구가 없어. 다 잊었어. 서울에 있지 않은 멀리 사는 친구 다 잊었어. 오랫동안 소식도 전하지 않았어. 그들은 모두 지금 뭘 하고 있을꼬? 구보가 갑자기 궁금해하네요. 내가 소식 끄는 친구들을 어떻게 지내나? 한 해에 단 한 번 연하장을 보내줄 따름의 친구에게까지 문득 구보는 그리움을 가지려 한다니까. 갑자기 엽서, 전보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그동안 연락 안 한 멀리 있는 친구들이 떠오르면서 걔네들 어떻게 사나? 그리움을 가지려 한대. 자, 이제 수천 매의 엽서를 사서 그 다방 구석진 탁자 위에서 어느 틈엔가 구보는 가장 열정을 가져 벗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다. 뭐야? 갑자기 충동이 일면서 내가 엽서를 못 받으면 친구들한테라도 엽서를 보내고 싶어. 갑자기 엽서를 사가지고 다방에, 그죠? 구석진 자리에서 쓰기 시작하는 거야. 한 장 또 한 장. 구보는 재떨이 위에 생담배가 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기억하고 있는 온갖 친구들의 이름과 또 주소를 엽서 위에 흘려 썼다. 구보는 거의 만족한 웃음조차 입가에 띄며 그것은 한개 단편소설의 결말로는 결코 비속하지 않다 생각하였다. 어떠한 단편소설에 물론 구보는 아직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다. 자,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보 배달 자전거 한 대로부터 촉발된 생각이 결국은 친구들에게 엽서를 쓰게까지 하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냥. 자, 그렇다면 자, 적절한 거 찾기입니다. 1번. 벗들과의 추억을 시간순으로 회상했다. 아니요, 그냥 친구들에게 연락을 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궁금해져서 기억나는 대로 친구들에게 엽서를 쓰는 거지 무슨 뭐 시간, 추억을 회상한다 아니에요. 2번 주인공인 서술자 아닙니다. 서술자가 주인공이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그럼 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가 나옵니까? 구보는 이라고 했으니까 3인칭 시점인데요. 그죠? 게다가 구보의 속마음까지 서술한 거 보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공인 서술자는 X가 되겠죠. 여러분 이건 너무 기본인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서술자가 항상 중심이 되는 게 소설이잖아. 그럼 서술자가 누구냐? 일단 주인공이려면 나가 나와야죠. 관찰자든 주인공이든 일단 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연상작용에 의해 인물의 생각이 연속되고 있다. 이게 답이죠. 연상작용이란 정보 배달 자전거부터 출발한 그 내용이 결국은 정보, 그 다음에는 엽서, 그 다음엔 친구들까지 갔으니까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정보가 이동된 경로를 따라. 아니요, 정보는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14번 한자 문제. 요거는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맥적으로 뜻을 보시면 되는 거죠. 옆에 있는 게 맞냐 아니냐만 아시면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단어들이라. 자, 1번 나는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하였다. 배회는 돌아다닌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돌아다니다 맞고요. 두 번째 이 산의 광물자원은 무진장. 우리가 무진장 좋아, 무진장 많이 쓰잖아. 그럼 그 무진장은 뭐야? 몹시 많이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이 무진 자체가 뭡니까? 없을 무자에 다할 진짜, 다함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무척만 다함이 없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나온다니까 얼마나 많다는 뜻이겠어요. 아주 많다의 뜻이죠. 종류를 얘기해. 여러 가지는 종류잖아. 종류적인 측면이 아니라 양적인 측면이잖아, 무진장은. 그죠? X. 양이 많다는 뜻이죠. 몹시 많다. 자, 3번은요. 그분의 주장은 경청. 경청은 귀 기울여 듣다 당연히 맞고요. 네 번째, 명기는 명확하게 기록한다는 뜻이니까 밝혀 적는다라는 거 맞습니다.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15번 갈게요. 이거 우리가 배웠던 고려가요인데 향가 계통의 고려가요. 향각의 여요라고 불렀던 정과정이죠. 유배문학의 효시라고 우리가 했었죠. 자, 봅시다. 내 님을 그리자와 운이다니 내 님을 그리워하여 울었더니 산 접동새 난 이스타요이다. 산에 사는 접동새가 나와 비슷합니다. 자, 지금 님 그리워 울었다니까 화자의 상황은 님을 그리워하는 상황입니다. 화자의 처지. 님을 그리워하여 울었다니까 지금 님과 뭐예요? 님과 헤어져 있는 이별한 상황이죠. 그죠? 처지가 상황이 그렇죠. 근데 접동새가 나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 접동새는 나와 비슷한 존재니까 내 입장을 대변하는 그죠?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죠. 화자가 접동새와 내가 비슷해 라고 했기 때문에 접동새는 곧 내 입장을 보여주는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자, 아니시며 거칠으신달 아으. 사실이 아니며 거짓이라는 것을. 아으는 여음구고요. 잔월효성이 아라시리이다. 하늘의 달과 별이 합니다. 자, 우리 잔월효성을 제가 수업 시간에 천지신명, 하늘의 달과 별 천지신명이라고 했어요. 자, 하늘의 달과 별 천지신명이 압니다. 뭘 알아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즉 내가 모함을 당해서 지금 사실이 아닌 거짓에 내가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걸 잔월효성이 다 아십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지신명, 즉 자연물, 자연적 존재. 아니면 뭐 그 천지신명을 해석하면 초자연적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 초월적 존재가. 자연적 존재 혹은 초월적 존재. 자, 에 의지하여 뭐 하는 거야?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연물에 기대어 결백을 호소한다. 천지신명께서 아신다며. 자, 넋이라도 님은 한대 여져라. 자, 내 영혼이라도, 내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구나. 벽에 더시니 뉘러시니까 내가 옳지 않다고 나를 모함한 사람이 누굽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잘못도 허물도 천만. 천만은 수치죠, 수치. 이 정도로 정말 너무 조그만 거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전혀 없다라는 뜻을 이렇게 강조한 거죠. 말인말이쓴디요. 다 나를 그 모함에 궁지에 빠뜨리는 말입니다. 스르뿐디 아우 슬프구나.
님이 나를 하면 니 자신이니까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니마 도람 들으셔 교오셔서 아 님이시여 돌이켜 들으시고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죠. 결국은 나 너무 억울해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런 모함을 했니 하면서 끝에는 아 님이여 돌이켜 들으시고 다시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해서 님한테 님 옆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 그죠? 그걸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자 1번 자연물을 통해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까 자연물 접동세가 나와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접동세를 통해서 자기의 처지 드러내는 거 맞아요. 울고 있는 처지. 그 다음에 2번 천상의 존재 천지신명 하늘의 별과 달 자신의 결백함을 나타내는 거 맞죠? 세 번째,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자, 서리법 있었나요? 서리법. 자, 보시면 벽이더시니까 뉘러시니까 나를 모함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죠?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 님이여 돌이켜 들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누구였습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면서 자기 안타까운 심정이라든지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건 맞고요. 4번이 X겠죠. 큰 숫자 1000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활용한 거 맞고요. 그런데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1000만 없습니다는 뭐예요? 전혀 없다. 뭐가? 내 잘못이 전혀 없다라는 결백을 강조하는 거지 그리움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 16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새의 몸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은 구의 행위나 짝짓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따라서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데 번식기에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변화 양상은 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뭡니까? 새에게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은 언제? 번식기에는 분비되고 번식기가 아닌 시기엔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번식기는 새에 따라서 새 종류에 따라서 번식기에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좀 다르다. 자 그럼 이제 뒤에 보니까 노래 참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네요. 자 노래 참새는 자 이런 거는 지금 내용이 조금 이제 세 문단 정도 되고요. 보니까 노래 참새가 두 번째 단락이고 검정 깃찌르레기가 세 번째 단락이야. 그럼 당연히 이런 건 느낌상 추론 문제니까 뭘 비교해서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다라든지 얘는 이럴 때 이렇고 쟤는 저럴 때 저렇다를 비교대조하면서 선지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이 읽을 때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각각 나올 때는 특징 파악 잘 하시고요. 두 개의 비교대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노래 참새는 자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밑줄 그으면서 특정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읽으셔도 좋고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메모하셔도 좋아요. 뭐 길게 오래 걸리는 메모는 당연히 안 하셔야 되고요. 읽으면서 핵심만 빨리빨리 왜? 읽어놓고 까먹을까 봐 핵심적인 부분은 메모를 좀 하면서 보셔도 돼요. 문장으로 훌륭하게 만들려는 얘기가 아니라 단어를 써서 메모를 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노래 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짝짓기에 성공하여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하여 달라진다. 자,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암컷의 마음을 얻는 데 필요한 영역을 차지하려고 다른 수컷과 싸워야 한다. 이 시기 수컷의, 이 시기는 뭡니까? 번식기. 그죠? 자, 번식기의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높아진다니까. 아까 어차피 번식기에는 높아진다고 해서 모든 새들이. 다만 노래 참새는 어떻다고요? 자,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높아져. 노래 참새는 수정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컷은 곧바로 새끼를 돌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수치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수정까지는 올라가고 수정 후는 어떻게 돼요?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새끼 돌볼 준비하느라고. 새끼가 커서 둥지를 떠나게 되면 수컷은 더 이상 영역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번식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좀 더 떨어지고 자 그럼 이제 새끼가 떠난 후에는 아무리 번식기라도 좀 더 떨어지고 그러다가 번식기가 끝나면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그죠? 번식기 끝에는 아예 안 나온다.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왜냐면 다시 읽으려면 이제 너무 문장도 길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읽을 때, 수정까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많이 다루거나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이제 감이 오는데 제가 감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무슨 감이냐. 문제 풀 때 이런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몇 가지 대상을 각각 소개한다는 것은 걔네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야. 그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용 일치도 그래야 풀기가 쉽고요. 그래야 이런 추론 문제도 풀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어렵고 무슨 시기에 뭐 하고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일단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정리를 살짝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검정기 찌르레기가 나오잖아. 자, 검정기 찌르레기는 자, 얘는 뭐한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가 얘는 번식기에 모든 새들하고 똑같이 당연히 일단 올라가죠. 그런데 암컷이 수정한 이후부터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자, 번식기에 계속 올라갔다가 수정 후부터 번식기 끝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유지된다는 거죠. 계속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컷은 자신의 둥지를 지키면서 암컷과 새끼를 돌보는 대신 다른 암컷과의 짝짓기를 위해 자신의 둥지를 떠나버린다. 재밌는 아이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읽었어요. 그럼 이제 1번부터 4번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1번이요. 노래참새 수컷은 번식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에 높게 나타난다. 자, 여기 노래참새. 번식기 동안의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 자, 아까 새끼가 떠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더 높게, 양육할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가 아니라 떠난 후에 더 낮아지고 번식기가 끝나면 완전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X예요. 오히려 반대로 새끼를 돌보는 동안이 더 높고요. 새끼 양육이 끝나면 더 낮아진다고 해야 맞겠죠. 떠난 후에 더 낮아지니까요. 자, 2번이요. 번식기 동안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이루어진 후에 더 낮다? 자, 수정까지 높아지다가 수정 후에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니까.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이루어진 후에 더 낮게 나타난다. 자, O예요? X예요? 이거는 O죠. 어차피 틀린 거 찾기니까 답은 1번에서 끝났어. 근데 이게 O죠. 이제 연습하는 중이야.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정기 찌르레기 수컷은 암컷이 수정한 이후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자, 수정 후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네, 계속 똑같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요. 노래참새 수컷과 검정기 찌르레기 수컷 모두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번식기가 아닌 시기보다 높다. 네, 모든 새는 번식기에 높아진다고 첫 번째 단락에도 나왔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다중지능 이론이죠. 자, 보죠. A가 주장한 다중지능 이론은 기존 지능 이론의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다. 자, 기존 지능 이론이란 언어지능이나 논리수학지능 등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 신체와 정서, 대인관계의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지능 개념을 창안해냈다. 자, 여기까지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주장한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내용이 뭐래요? 기존 지능 이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판했다고요. 비판한 이유는요. 언어지능, 논리수학 같이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춰서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게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니까. 이게 뭔데요? 이뿐의 이가 뭔데요? 이뿐 아니라 그럼 이게 뭔데? 이가 가리키는 게 뭐야? 응? 비판? 비판뿐 아니라? 이게 가리키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가리킵니까? 이는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자,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즉,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와 정서,
대인관계의 능력까지 포괄한, 그러니까 뭐예요? 인지뿐만 아니라 뭘 포괄해야 된다? 신체, 정서, 대인관계의 능력도 포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한 총체적 지능 개념을 창안했어. 그게 바로 뭐야? 다중지능 이론이야. 그럼 결국 이 총체적 지능 개념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인지능력 플러스 신체, 정서, 대인관계의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됐죠? 비판했다고 해서 뺀 게 아니라고요. 이뿐 아니라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잠시 하고 했는데, 독해는 어려운 글을 잘 읽는 게 독해가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글이든 쉬운 글이든 꼼꼼하게 읽는 게 독해예요. 자, 사람이 기계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기계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컴퓨터라면 얘네 단어를 전부 다 입력했을 때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다 분석이 되면서 그게 독해예요. 근데 막 건너뛰고 대충 읽고 하면 이런 걸 놓쳐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 가장 기본이 없는 학생들의 특징은 비판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X인 거야. 얘는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신체, 정서, 대인관계 능력만을 중시했구나. 이렇게 혼자 오해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걸 가지고 또 뭔가 누군가가 함정을 파서 출제를 한다면 거기 이제 걸려드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런 연결어라든지 접속어를 잘 보셔야 돼요. 어쨌거나 얘는 총체적이래. 기존의 이론 플러스 새로운 이론인 신체, 정서, 관계의 능력까지 포괄했대요. 자, 다중지능 이론은 뇌과학 연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는데, 자,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좌뇌는 분석적, 논리적 능력을 담당하고 우뇌는 창조적, 감성적 능력을 담당한다.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지능 검사에 대해 반쪽짜리 검사라고 혹평한다. 자, 지금 보시면 다중지능 이론은 뭐라고 혹평을 했다고요? 왜 좌뇌 능력에만 초점을 두냐? 해서 요거를 비판했다고요. 좌뇌가 뭔데요? 분석적, 논리적. 위에서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분석적, 논리적인 건 뭐죠? 인지 능력이죠, 인지. 그죠? 위에서 말한 언어지능, 논리수학. 그죠? 근데 말고 이거를 담당하고 우뇌는 창조 감성을 담당하는데, 다중지능 이론은 야, 좌뇌만 쓰지 말고 우뇌도 좀 봐라. 지능검사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런데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자, 일단 너무 기니까 우리가 첫 단락 읽고, 어차피 얘는 내용 일치 문제랑 내용 이해 문제니까, 자, 1번부터 4번 중에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읽은 거 일단 우리가 가릴 수 있는지를 먼저 좀 볼게요. 자, 1번 논리 수학 지능은 다중지능 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죠. 비판한다 그랬으니까 언어하고 수학은 빼고 그럼 다른 것만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기존의 이론 플러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의 관계 능력까지 보는 거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X고요. 포함돼야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 나왔죠. 두 번째, 대인관계 능력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이건 아직 우리가 안 읽었고요. 3번, 다중지능 이론에서 인간의 우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좌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에 더 많이 주목한다? 자, 거꾸로죠. 아까 수학, 언어 이런 거는 좌뇌였고요. 근데 이 좌뇌보다는 좌뇌만 관심 갖는다고 비판했다고 했으니까 우뇌도 함께 봐라라는 게 주장이잖아요. 근데 다중지능 이론에서 우뇌보다는 좌뇌에서 신경 쓰는 좌뇌의 능력과 관련된 지능에 주목한다면 X죠. 기존이 좌뇌에서 담당하는 능력에 주목을 했고요. 이 다중기능 이론은 우뇌까지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X. 4번,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아직 우리가 안 읽어서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1번, 3번이 X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죠. 그런데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방금 우리 선지 4번에서 비판적인 연구자들 얘기 나왔는데 잘 읽어볼게요. 자, 우선 다중지능 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들이 기존 지능 이론에서 주목했던 지능의 종류들과 상호 독립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 상호 독립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어떻게 했다고? 비판했으니까 독립적일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그들에 따르면 전자는 후자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둘 사이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독립적일 수 없다. 상호 독립적일 수 없다. 좌뇌, 우뇌고 뭐고 간에 다 함께.
기존의 지능 이론이든 다중 지능 이론이든 어쨌거나 상호작용한다. 독립적일 수 없다. 따라서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다중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지능이라는 말이 측정 가능한 인지 능력을 전제하는 것인데 다중지능 이론이 설정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자, 도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런 내용도 함께 나왔어요. 이미 우리가 아까 선지에서 봤던 건데 자, 2번 선지 볼게요.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맞다. 회의적이라는 건 의심스럽다.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의심하는 게 회의죠. 따라서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지능, 즉 다중지능 이론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과연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방금 우리가 읽었죠.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마지막에도 도구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주장한다 라고 했으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회의적인 사람들은 도구 개발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2번이 맞네요. 그죠? 2번이 맞네요. 맞는 거 찾기니까. 자, 4번은요.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에서 다중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지금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예요. 그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호 독립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다중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X입니다. 답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갈게요. 퇴고, 고쳐쓰기. 근데 어법이니까 문법 문제예요. 어법상, 이 올바른 문장 문제. 볼게요. 보면서 하나하나 바로 그냥 볼게요. 자, 1번. 주지하듯이 기후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건 딱히 어색할 거 없죠. 위기는 심각해진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유럽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이러한 기상재해 앞에서 기후학자로서 자괴감이 든다. 여기까지도.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이러한 기상재해. 앞에서 이미 기상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상재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기후학자로서 자괴감이 든다. 무엇이 문제인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구의 위기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뭐 어색한 게 없는데 자, 더 볼게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 크게는 친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자, 어법상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법, 문법, 문장적인 측면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문장에서 보면서 뭘 보라고 해서 뭐 사동피동도 봐야 되고 완화과 연결도 봐야 되고 중의적 표현도 봐야 되고 우리 여러 가지 다 배웠잖아요. 자,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완화가가 나오면 무조건 습관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제협약을 체결하다가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자, 공통서술어 앞에 A와 B를 체결하다. 목적어가 2개입니다. 자, 공통서술어의 목적어 2개일 때는 각각의 목적어에 모두 서술어가 호응이 되는지를 보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죠. 자, 협약을 체결하는 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정책 수립을 어떻게 체결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이 디귿이 지금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정책 수립이라고 하지 않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렇게 해서 앞에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다, 뒤에는 협약을 체결하다. 이렇게 해야 목적어 서술어가 대등하게 연결되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맞아야 됩니다. 디귿이 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힘을 기울여야 한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해야 한다. 만시지탄일 수 있겠으나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기회는 남아있다. 네, 뭐 다른 건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 디귿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갈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빈칸 문제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주시하는데 이때 특정 단어에 눈동자를 멈추는 고정이 나타나면 고정과 고정 사이에는 이동, 단어를 건너뛸 때는 도약이 나타난다. 자, 고정이 관찰될 때를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만 이동이나 도약이 관찰될 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눈동자가 고정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나 이동하거나 도약할 때는 의미 이해의 시도는 없대요. 자, 이를 바탕으로 K 연구진은 동일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읽기 능력 하위 집단 A와 평균 집단 B의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서 횟수는 1회로 제한하되 독서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자, 그 결과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에서 A 집단인 하위 집단이 B 집단, 평균 집단에 비해 2배나 많은 수치를 보였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 읽으셔야죠. 그냥 휙 읽으면 다시 읽게 돼요. 100% 다시 읽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 집단이 평균 집단보다 뭐라고요? 고정 빈도가 더 2배나 많대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이 평균적인 애들보다 눈동자 고정의 횟수가 많다고요. 아까 고정은 뭐라고 했죠?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했죠. 그럼 보통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게 무슨 뜻이야? 알면 이해해? 아니면 몰라서 이해해? 모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알면 휙 지나가겠죠. 네, 한마디로 하위 집단이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계속 눈동자가 갈 때마다 멈춰가지고 이게 뭐냐 이해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니까 뭔가 또 다른 반전이 있나 봐. 총 고정 빈도로 나눈 평균 고정 시간은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 평균 집단이 하위 집단보다 더 높다. 뭐가요? 고정 시간이요. 자, 고정은 뭘 할 때 쓴다고요? 이해할 때 쓴다고요. 그럼 이해하려는데 들이는 시간이 평균 집단이 더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몰라서 이해해 보려고 눈동자가 멈추는 건 하위 집단이 훨씬 많고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은 오히려 평균 집단이 더 높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위 집단은 모르는 게 많아서 계속 눈동자가 멈추긴 하지만 끝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끝까지 생각을 안 해. 대충 하고 또 넘어가고 빨리빨리 막 넘어간다는 얘기야. 이해하려는 노력의 시간이 짧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읽기 후 독해 검사에서 B 집단은 A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고 또 독서 과정에서 눈동자가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이전으로 건너뛰는 현상은 모두 관찰되지 않아. 두 집단 다 읽었던 걸 다시 돌아가서 읽는 행위는 하지 않았대요. 자,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여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A를 말하겠죠. 자, A는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 B에 비해 어렵다고 느끼는 단어들은 많아요, 적어요? 떨어지는 애들이 평균적인 애들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고정 빈도가 계속 높죠. 자, 그런데 많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렇게 밑에 이제 선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봐도 되는데 선지를 보니까 많다 적다 나오고요.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시간이 길다 짧다 이런 거 나오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여기 A 집단인 하위 집단과 B 집단인 평균 집단 중에서 하위 집단이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고정 빈도가 높고 대신에 시간이 짧다는 것. 하위 집단은 노력하는 시간의 길이가 적다는 얘기겠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더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일단 어렵다고 느끼는 단어는 하위 집단이 더 많다 적다? 많다. 3번, 4번 일단 X예요. 많다라고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시간은 적다, 많다. 당연히 적겠죠. 잘하는 애들이 더 오랫동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얘네는 머무는 시간은 짧았다고 했으니까요.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도 내용만 이해하시면 뭐 딱히 어렵지 않은 글이었는데요. 자, 채식주의자는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 섭취 여부에 따라 5가지로 나뉜다. 완전 채식주의자는 이들 모두를 섭취하지 않으며 페스코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섭취하지 않지만 생선은 먹으며 유제품과 달걀은 개인적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섭취한다. 남은 3가지 채식주의자는 고기, 생선 모두를 먹지 않테니까 이제 뒤에서 말할 애들은 고기, 생선 안 먹음. 유제품과 달걀 중 뭘 먹니에 따라 결정이 된대요. 자, 이들의 명칭을 라틴어 우유를 의미하는 락토와 달걀을 의미하는 오보를 사용해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 락토 오보 채식주의자는 이름에 2개가 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고기, 생선은 안 먹고 얘 앞에서 어차피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는 게 나머지 채식주의자들의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언급되는 애들은 다 고기, 생선은 안 먹어요. 근데 유제품과 달걀을 먹는다. 유제품이 락토고 달걀이 오보인데 그럼 락토 오보 채식주의자가 유제품과 달걀을 먹는다니까 먹는 거에 이름을 딴 거구나. 먹는 거에 이름을 따서 무슨 채식주의자가 된 거구나를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아주 식은 죽 먹기죠. 자, 그럼 락토 채식주의자는 뭐만 먹어요? 락토니까 유제품만 먹겠다는 뜻이죠. 나머지 안 먹어요. 그죠? 자, 오보니까 뭐예요? 달걀이죠. 그러면 오보 채식주의자는 뭐 하는 거예요? 달걀 먹음, 나머지 안 먹음. 그럼 이대로 이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자, 간은 아까 뭐였지? 유제품은 먹고 나머지는 안 먹고. 유제품은 먹고 나머지는 안 먹고. 저 달걀 안 먹어요. 달걀 안 먹어요? 유제품 먹어요. 유제품 먹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먹어요. 네, 고기, 생선, 달걀 안 먹어요. 좋아요. 일단 3번, 4번에서 답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달걀은 먹고 나머지는 안 먹으니까 자, 3번, 4번 나 중에서 달걀 먹고 나머지 안 먹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 4번이네요. 달걀 먹고 나머지 안 먹고. 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항상 아까도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는 특히 이런 독해, 이런 유형이 지금 어려운 글, 쉬운 글이 아니라 꼼꼼하게 읽니 못 읽니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 마음만 먹으면 다 맞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훈련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다 풀어봤고요. 우리 또 이제 지방직이 있으니까 우리의 실전, 지방직에서는 더 열심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꾸준히 우리가 보고 하면서 이제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좋아요. 쉬는 시간 드릴 거고요. 쉬고 오시면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